잖아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단어가 최소한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뭐 시작은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단어들부터 좀 보고 가자면 이 단어의 제목이에요.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겼대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별로 수학적인 느낌이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모임이야.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걸 이미지화 해보시면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울타리 딱 만들어서 이 양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인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 울타리 자체를 집합이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집합이라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 그 집합에 들어가는 거냐 들어가지 않는 거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초반에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 이거 처음 집합 공부할 때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말하는 모임이 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분명하게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라는 건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생각할 때 얘는 공부 잘하는데 얘는 공부 뭐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건 집합이 될 수 있죠. 점수가 딱 나오고 90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잘한다 잘 못한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무겁다 가볍다 뭐 길다 짧다 이런 정도의 표현 가지고는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여러분을 또 헷갈리게 하는 건 그런 건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해야 돼? 키가 3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일까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키가 1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럼 걔는 당연히 집합이에요. 키 제법 나오잖아. 키를 재서 1m보다 크면 그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그 집합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키가 3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3m 이상의 사람이 없다고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5m로 갈까요? 키가 5m 이상인 사람의 모임 그러면 그건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거 역시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는 명확하니까. 울타리는 명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울타리가 명확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로 집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어 원소라는 건 뭐냐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구성품들 그런 애들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울타리가 있다고 치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원소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키가 5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 안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의실에 지금 몇 명이냐? 7명? 7명 앉아있고 여기서 201호라는 집합이라고 생각해보면 201호도 하나의 울타리인 거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7명의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201호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건 원소가 7개짜리인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는 아닌데 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떤 집합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알파벳으로 쓸 때 대문자로 많이 표시하고요. 원소라는 걸 표시할 때 소문자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호라는 집합을 집합 A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7개는 소문자들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문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 이렇게 나타낸대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 약간 삼지창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 막혀있는 쪽에는 원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지유 201호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목 부러져야 그러다. 그래서 요 기호는 좀 기억하시고요. 자주 나오니까 뒤에 가면 더 비슷하게 생긴 기호 하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다 짝대기 하나 그으시면 돼요. 왜 우리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도 아니다 할 때 이렇게 짝대기 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으시면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쓴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원소들, 지금 201호라는 집합만 해도 원소가 7개거든. 이 7개의 원소를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201호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 A와 B와 C, D, E, F, G 7개니? 이렇게 7개의 원소가 들어있어. 얘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각각의 원소 사이엔 콤마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무엇인지 실제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원소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 안에다가 그냥 나열하는 거고요. 콤마 찍는 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원소랑 원소 사이에 콤마를 찍는 거니까 이 콤마가 몇 개 있는지 가지고 원소의 개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명짜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내가 집합 B를 생각하기를 집합 B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10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땡땡땡이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이게 꼭 이렇게 한글이어도 되고 뭐 수식이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책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조건으로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 써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괄호 열어서 x가 원소야 그런 뜻인데 여기 짝대기 하나 그어요. 이 짝대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x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집합 B는 x를 원소로 갖는데 x가 누구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야 라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다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 집합 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1에서 100까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에서 100 정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양의 정수 전체, 자연수 전체 그럼 이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엔 조건 제시법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원소를 나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당연히 괜찮은데 둘 중에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호하는 건 당연히 이거예요.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보기 편하지. 우리가 어쨌든 집합을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된 집합을 가지고 뭔가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산수할 때 원소로 누가 들어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으니까 가능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보시고 뭐 이렇게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이것도 그냥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렇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온 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는데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건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울타리를 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타리 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안에다 다 쓰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벤 다이어그램도요. 그냥 그림 같고 별로 수학적인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집합의 연산 2단원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집합의 연산 같은 거 증명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쓰일 그림이기 때문에 집합이랑 벤 다이어그램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이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것도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요 페이지엔 없는데 참고로 뒤로 뭐 살짝 넘어가서 뭐 9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26번에 그림 그려져 있죠. 아니면 1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8페이지, 20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 동그라미 그림들 여러 개 있죠. 그거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집합의 연산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울타리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고요. 이 집합은 어쨌든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당연히 중요한데 이 원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얘도 역시나 이제 용어니까 보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도 있고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도 있고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도 있는데 유한집합 말 그대로 한계가 있는 거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집합 A는 A, B, C, D, E, F 7개짜리 원소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00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말하고요.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거 그냥 많은 그런 거지 뭐 실수 전체 양수 전체, 자연수 전체 뭐 이런 거 셀 수 없잖아요. 그죠? 크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셀 수 없는 거. 그런 녀석들의 경우엔 무한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공집합은 뭐냐면 이거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도 꽤 많이 쓰일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공집합을 표시하기를 우리 아까 집합 표시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서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콤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집합은 뭐라고? 비어있다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중괄호 열었다 닫기도 하고요. 뭔가 좀 덜 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더 표시하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집합 기호로 동그라미 짝대기도 쓰시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나오니까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 원소의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겁니다. 어디 갔냐? 요거 소문자 n. 이 소문자 n이라는 녀석이 괄호 안에 어떤 집합의 이름을 써서 n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문자 a 들어있잖아요. 그죠? A라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라는 녀석을 A, B, C, D, E, F, G 이렇게 짜리라고 보면 NA 누가 된다? 이건 7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원소가 7개짜리인 집합이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예요. 이렇게 표시할 거란 이야기고요. 밑에 보시면 뭐래요? 공집합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집합이라는 걸 들으면 뭔가 더하기 빼기도 안 하고 인수분해도 안 하고 뭐 산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수학 같지도 않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개념 뭐랄까 개념이라는 표현보다 감각적으로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집합 단원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집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합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산수를 시키거든요. 방정식을 풀게 시키고 부등식을 풀게 시키고 뭐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좀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계속 보게 될 테니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는 집합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이제 집합 2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부분집합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이 부분집합은 그냥 국어적으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부분이다 라는 소리예요. 집합은 집합인데 어떤 녀석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국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거예요. A랑 B랑 둘이 집합 2개가 있는데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전부 다 B에 들어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살펴봤더니 걔네들이 다 B에도 들어있는 거야. 울타리가 2개 있는데 그 2개 겹쳐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A, B, C 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집합이 B다 그런 이야기예요. 집합 B는 A, B, C, D, E가 원소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전부 다 B에도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A가 B보다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거 부등호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B가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B가 더 큰데 부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씁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거고요. 아까 원소 쓸 때랑 기호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짝대기 하나가 더 있으면 그때는 원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써보면 이거였다고요. 이쪽에 원소 여기야? 뭐 하다 말았니? 아까 우리 원소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3개짜리로. 그런데 얘는 누구냐면 이쪽에 집합 들어가는 건 여전한데 이 왼쪽에도 누가 들어간다고? 집합이 들어간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삼지창짜리는 원소가 여기, 집합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거 2개짜리는 뭐라고? 이거는 둘 다 집합이에요.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더 큰 집합이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면 벤 다이어그램 A, B를 그렸더니 A에 들어있는 원소 A, B, C 3개고요. B에 들어있는 원소도 A, B, C 3개야. 그럼 이건 이런 그림이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 거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눈 떴는데 아직 잠은 안 깼나 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하는 거야? 그냥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인 거야. 다른 거 더 고민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그림은 어때? A에 들어있는 원소 전부 다 B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 맞다고요. 거꾸로 볼까요? 이렇게는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B에 들어있는 원소 A, B, C 3개인데 이거 셋 다 A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지. A도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결국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다?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됐다는 건 얘네들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도 부분집합 가지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전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엔 서로 같으냐 아니냐는 원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있고 B의 원소가 A에 다 들어있다는 건 A의 원소들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B에 하나씩 다 매칭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땐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땐 A집합, B집합 2개 쭉 나열해 놓고 원소들을 나열해 놓고 각각의 원소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 본다고. 그래서 하나씩 다 맞아 떨어지면 서로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정의는 이거였다고요. A에 있는 원소가 다 B에 있고 동시에 B의 원소도 A에 들어있으면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요것도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요 위에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보고 갈까요?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공집합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이 집합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는 다 집합 A에 들어있냐? 뭐 그렇다고 본다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너무 크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게임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공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가 A의 원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또 자기 자신도 역시나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A에 들어있는 원소 다 A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거는 나중에 명제할 때도 나올 거긴 한데 3단 논법 비슷한 거거든요. 뭐 아무튼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A에 있는 게 B에 다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게 다 C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A에 있는 게 C에 다 들어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C가 이거보다 더 크대. 그럼 A가 C에 들어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진부분집합이라는 말 나오는데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랬는데 얘는 찐이란 소리예요. 진짜로 부분집합이란 소리거든요. 그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인 녀석도 있고요.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도 있어요. 이거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 밑에 나오죠. 이걸 해봅시다. 자리가 있을까? 집합 A를요. A, B, C 이렇게 세 개짜리 집합이라고 보면 이 A, B, C라는 원소 세 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녀석 이거는 원래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렇다 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맞죠. 얘한테 들어있는 원소가 다 얘한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얘하고 A, B, C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맞다고요. 그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이것들 전부 다 이 녀석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AC라고 쓸까요? 얘도 있고요. 그리고 A, B, C 나랑 똑같이 생긴 요 녀석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보면 총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다 만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 여기 하나 있죠. 이거 빼고 나머지 애들 요거 빼고 나머지 애들 얘네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컷 나랑 똑같이 생긴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진짜 부분집합은 따로 있다고 또 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나오는 용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부분집합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A랑 B랑 둘이 같은 건 아니래요. 나랑 똑같은 거 뺀 나머지 애들이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예를 들었어요. 이만큼이 다 부분집합이야. 총 8개인데 그중에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애들이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그래서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총 8개구나 하거든요. 이 8개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매번 이렇게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경우의 수에 나오는 걸 조금 차용을 하는 건데요.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똑같이 A, B, C 요거 3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쳤을 때 부분집합이라는 건 전체 잔디밭에 양이 3마리 있어. 거기 울타리 칠 거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 커다란 잔디밭 안에 요만한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 A, B, C를 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공집합이라는 건 A, B, C가 다 밖에 있다는 이야기고 요 녀석은 A는 여기 안에 있고 B, C는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 C 이런 거는 A, C가 여기 있고 B는 밖에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뭐야? 셋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들을 다 세보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관점을 얘네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A, B, C라는 원소한테. 이 양 입장에선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경우가 2가지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2가지. B라는 양도 마찬가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도 되고 울타리 밖에 있어도 돼요. C 역시나 마찬가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밖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경우의 수가 2가지고 A가 여기 있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는 거고요. C 역시나 마찬가지.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가든 그 각각의 경우마다 4가지 경우마다 전부 다 C는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밖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얘도 곱하기 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 원소가 3개짜리인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개수를 조금만 늘려서 똑같이 이렇게 A, B, C, D 5개짜리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보면 얘도 A, B, C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각각의 양들마다 각각의 알파벳마다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선택권이 다 2가지씩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2가지, 얘도 그때마다 2가지, 얘도 그때마다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가지 있냐면 이게 5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나랑 똑같이 생긴 것까지 다 따져보면 총 32가지나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20 곱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건 자동이야.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전체 집합에서 모음이 꼭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음이 들어있는 부분집합 찾으세요. 그러면 A하고 E가 모음이죠. 얘네 2개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거든. 그럼 똑같이 잔디밭에 울타리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부분집합 만들 건데 모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예요. 얘도 여기입니다. 얘네 둘은 선택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경우의 수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B, C, D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경우가 다 2가지씩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부분집합은 32개인데 그중에 모음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8개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이걸 책에 보면 특정한 원소가 꼭 포함되거나 특정한 원소가 꼭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세요 라면서 공식처럼 나왔는데 물론 뭐 공식이 맞긴 합니다만 그걸 굳이 외워가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세는 이유 자체가 경우가 2가지씩 있기 때문인 거고 특정한 원소가 포함이 되던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 걔네들의 운명은 결정이 났다는 거니까 경우가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모음이 꼭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였다면 파란색으로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세볼 거야 라고 해도 경우는 똑같아요. 모음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이 A하고 E가 울타리의 바깥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B, C, D는 들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 1가지씩 밖에 없고 얘네들은 2가지씩 있기 때문에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졸린다 그죠? 졸려. 맞춰봐. 집합 A는 A, B, C, D, E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2의 5제곱, 원소 5개니까. 두 번째,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5제곱은 참고로 32예요. 그죠? 몇 개예요? 31개입니다. 왜?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나랑 똑같은 거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개 중에 나랑 똑같은 거 하나 있을 거잖아. 그거 하나 빼는 거라고요. 세 번째, 모음이 모두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8개. 모음이 모두 포함된 거니까 얘네 둘은 이미 운명이 결정난 거예요. 사실상 B, C, D 이거 3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모음이 모두 포함된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7개. 그냥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얘도 8개. 얘네들의 운명은 결정이 난 거니까요. 포함되지 않은 이었잖아. 이젠 A랑 E가 밖에 있어야 돼요. 뭐가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모음이 둘 다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밖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모음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를 뺀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음이 모두 다 포함된 경우도 2의 세제곱이고 모음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2의 세제곱이다 그 얘기라고요. 모음의 운명이 결정나 있는 거니까. 여섯 번째,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아무도 안 하네. 8개. 7개 아니고 8개. 왜냐하면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미 나랑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 하나 빼는 거고 그런 경우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모음이 모두 포함된 진부분집합, 모음이 포함되지 않은 진부분집합 구분하셔야 돼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스포를 해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모음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으면 좋아? 반대로 찾는 거야. 반대로.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인 경우랑 두 개인 경우를 찾을 게 아니라 전체 경우에서 모음이 아예 없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죠. 그럼 그 중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모음은 들어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모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고요. 32에서 8을 뺄 거니까 얘가 24개가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들어가고 있죠? 아니야? 됐어? 됐어? 아직도 하지마! 마지막. 적어도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서연아 몇 개? 콜로? 몇 개? 아이 자꾸 말 돌리지 마. 몇 개? 23개. 여기는 나랑 똑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있겠지. 적어도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는 거니까 모음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하나를 빼서 23개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게 밑에 한참 나와 있고요. 공식이라고 막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여기 마지막에 괄호 1, 2, 3번이요. 책에도 보시면 나와요. 공식에 너무 집착할 거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래야 오래 남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예제 몇 개 풀고 잠깐 쉬도록 하죠. 넌 계속 쉬고 있으니까 안 쉬어도 되죠? 뭐라고? 이렇게 그런 거 있지. 눈꺼풀에다 이렇게 눈동자 그려주고 싶어 이렇게. 진짜 계속 자. 눈을 뜨고 내가 못 봤어. 잠깐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여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뒤로 가서 유형익히기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첫 번째 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처음 푸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풀어볼 필요가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면 별게 아니에요. 금방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10보다 작은 짝수래요. 인인지 아웃인지가 명확하죠? 이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 4, 6, 8 들어가겠죠? 작은이니까 10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 되는 건 누구겠어? 이거지. 키가 크대. 얼마큼 큰 거야?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돼야 키가 큰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죠?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이 재미없죠?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여기 아니었나?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여기서 4번 보시면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라고 아니라고. 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모임 그러면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걔는 집합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모임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 에베레스트겠지 뭐. 맞나? 아무튼 뭐 하나 있잖아요. 하나짜리지만 집합이지. 그지? 제일 높은 산 그러면 한 놈 딱 골라지니까. 나머지는 안 골라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 높다 낮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딱 구분할 수 있는지를 꼭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디 가니? 두 번째 거. 집합이랑 원소 사이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하는 것만 뭐랄까 익숙해지시면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4번 와서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라서 이 방정식 해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줄여서 해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정식의 해집합이래요. 이 해집합의 원소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집합을 A라고 하면 이 방정식 풀란 이야기인데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으니까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잖아요. 그럼 이 해집합 A는 누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맞죠? 마이너스 2는 이 안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2가 없다니까 맞는 얘기고요. 0은 있어요. 2도 있고요. 4가 없는데 1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옆에 페이지 가서요. 26번인데 얘는 지금은 제가 요 얘기하면 그냥 또 외계어라서 그러려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려고요.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원소를 나열할 수도 있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안에다 조건을 써서 표시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 중에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랑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수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4, 8, 12, 16 얘를 쳐다보고는 답을 찾으세요인데 객관식이니까 찾을 수 있는 거지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답이 지금 이 5개 중에 뭐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골라보자면 이거 5개 중에 5번이겠죠? 2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근데 꼭 이거여야 돼? 아니 19보다 작은 4의 배수 이래도 되잖아요. 18보다 작은 4의 배수 하셔도 되고요. 17보다 작은 4의 배수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너무 많습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걸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는 게 그게 순서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이런 애들을 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를 해서 얘랑 같은 녀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맞는 순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8번도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거 푸는 건 직접 푸시고 제가 말로만 설명할게요. 집합 A는 1하고 2 이렇게 두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0, 2, 4, 6 이렇게 네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C라는 집합 중괄호 열렸어요. Z가 써있죠. Z가 원소인데 이 원소가 누구인지를 짝대기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Z 누구래요? Z는 X랑 Y의 합이래요. 그럼 도대체 X랑 Y는 또 누군데요? 콤마 뒤에 뭐래요? X는 A에 들어있는 원소다 이고요. Y는 B에 들어있는 원소다 이 소리네요. 그럼 X에 들어있는 원소, A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랑 B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랑 골라서 둘이 더한 게 Z라는 원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녀석들을 다 찾아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졸리니까 듣고 흘리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계산한 결과가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 번 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여러 개 쓰지 않아요. (4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 볼게요. 유형 5번. 대표 문제를 볼까요? 집합이 두 개 있어요.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A라는 집합 보니까 뭐래요? X가 원소인데 이 X 누구래? X-의 제곱이 0이래. 나열을 해보자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누가 되는 거다? 0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다. 0, 1, 1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B는 뭐래요? X가 원소인데 X는 n분의 8이래요. 그러면서 X하고 N하고 둘 다 자연수랍니다. 그럼 가능한 X는 누구겠어요? 이거 이런 거거든요. N을 1로 넘기면 X 곱하기 N이 8이에요. 그 소리고요. 둘 다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사실상 8의 약수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연수들이 곱해서 8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X가 1하고 2하고 4하고 8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였다고? N.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였다고 하죠. NA 얼마예요? 2. NB는 얼마다? 4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봐봐. 집합 B를 이렇게 생겼다고 쓰는 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원소 4개인 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쳐다보고 아, X가 8의 약수라고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고요. 집합은 그래서 약간 짜증나는 겁니다. 옆으로 갈게요. 36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기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엄청 헷갈릴 텐데 보시면 결국 이 기호랑 요 기호를 잘 구분해봐라 그 얘기고요. 제가 말했지만 얘는 뭐였다고? 왼쪽에 원소가 오는 거고 오른쪽에 집합이 오는 거였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어야 말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기억번부터 보면 원소 A가 집합 A에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들어있잖아요. 그죠?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B는 어때요?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네요. 얘는 틀렸죠? 이건 집합이 아니잖아요.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얘가 틀린 이유가 이게 원소인데 표현은 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이걸 참이 되게 만들려면 방법은 두 개지. 얘를 집합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집합으로 만들 방법 뭐예요? 중괄호 쳐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운데 있는 이 표기를 이 원소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셔도 이 녀석은 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디귿도 틀렸죠. 왜 틀렸냐면 이 기호인데 왼쪽에 집합이 왔잖아요. 이거 원소랑 집합이 와야 되거든. 그죠? 근데 지금 중괄호가 쳐 있는 걸로 봐선 이렇게 생긴 집합을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얘도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 얘를 원소인 녀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운데 기호를 부분집합 기호로 바꿔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참이 될 겁니다. 리을은요. 집합이고 집합이니까 표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A, B, C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미음도 어때요? A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A, B, C, D. 나 자신은 나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니까 맞는 내용이겠죠. 그죠? 지금 미리 얘기 안 할 텐데 38번, 39번 엄청 헷갈린 녀석입니다. 틀리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틀리겠죠? 40번.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여서요. 실제로 제가 풀진 않을 거고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래요.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결국 A랑 B랑 C란 집합의 원소들을 나열해 보라는 거야. 그죠? 원소들을 나열을 해봐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원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A, B, C, A는 뭐 나와 있으니까 B, C 사이에 B와 C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시고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여기 와서 B부터 볼게요. B는 원소로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X 곱하기 Y를 원소로 가지고 있대. 이게 원소인 거야. 근데 이 X랑 Y가 누구냐면 X A의 원소고 Y A의 원소다 그 얘기예요. A의 원소 두 개를 꺼내서 곱할 거란 이야기야. 그럼 생각해봐요. 0이라는 원소 들어있어 없어? 저 안에 0이라는 원소 들어있어요. 1이라는 원소 들어있어 없어? 1이라는 원소 들어있어요. 언제? X도 1이고 Y도 1일 때. X, Y가 달라야 돼 그런 얘기 없잖아요. 둘이 같아도 된다고요. 1 곱하기 1 괜찮다고요. 4 곱하기 4 이런 애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랑 4도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랑 약간 비슷하니까 볼까요? 연립부등식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봐요. A가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 누구냐면 A보다는 크고 3A8 더하기 8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X를 원소로 가질 거고요. 뭐 X 자체는 특별히 정수 이런 얘기 없으니까 실수인가 봐요. B라는 녀석은 또 역시나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요 X는 누구냐면 0하고 3 사이에 들어있는 X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래요. B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A에 들어있대요. 둘 다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보면 얘부터 이건 숫자로 딱 박혀 있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3이라고 보면 집합 B에 들어있는 X들은 어디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0하고 3 사이에. 얘네들이 집합 B에 들어있는 녀석이라고 치면 집합 A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집합 B가 A에 싹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큰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3A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이걸 만족하는 거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양쪽만 보시면 되고요. A랑 0을 비교해 보면 A가 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된다고 안 된다고? 같아도? 같으면 된다고요? 같아도 돼요. 아, 겹쳐도 되잖아. 어차피 나랑 똑같은 것도 내 부분집합인데 뭐. 3하고 3A 더하기 8도 마찬가지. 얘가 더 커야 되죠.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얘가 더 커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구멍이 뚫렸고요. 여기는 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럼 둘이 딱 겹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되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1번 한번 가볼까요? 다 하자니까 졸리죠? 유형 11번 갑니다.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54번이에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개래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물어보고 있어요? A의 원소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요. 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부분 집합이 128개래. 원소 몇 개라는 이야기다? 그죠? 몇 제곱이에요? 그걸 물어본 건데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그러니까 A의 원소 몇 개다? 7개다.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63이래요. 진 부분 집합 63인 이유는 나 하나 빼서 그런 거잖아. 그럼 집합 B의 부분 집합은 몇 개겠어요? 64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개냐면 6개. 그죠? 7개, 요 6개. 빼시면 되겠죠. 원소의 개수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 당연히 찾을 수 있고 반대로 부분 집합의 개수 가지고도 원소의 개수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옆에 12번 유형도 볼게요. 잠깐만. 대표 문제 볼까요? 아이고. 58번.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졌는데 X는 14의 양의 약수래요. 몇 개 안 되니까 눈에 빡 보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A를 표현해보면 1 들어있고요. 2 들어있고요. 3 안 들었어요. 4도 안 들었고 5도 안 들었고 6도 안 들었고 7 들어있고요. 14 들어있고요. 이렇게 총 4개밖에 없네요. 그죠? 집합 A는 원소가 4개입니다. 근데 지금 얘 뭐래요? X가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X가 될 수 있는 건 16개예요. 2의 4제곱. 왜 울어? 그래요.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고요. 얘는요. X가 A랑 다르다는 걸 보니까 진 부분 집합 찾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뭐래요? X 중에서 2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아까 다시 이미지는 이거야. 이만한 잔디밭에 양 4마리 있는데 울타리 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졌대요. 2라는 양은 이 안에 박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1하고 7하고 4 이거 3개만 들어갈래 말래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는 총 몇 가지 있을 거다. 2의 세제곱 있을 거다.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잖아요. 얘네들을 다 곱해서 총 8가지가 될 거다. 인데 이거 진부분 집합 물어본 거니까 한 가지는 경우는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말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해석만 하시면 그 뒤로는 풀 수 있잖아요. 그죠? 풀어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뒤에 보시면 그 바로 다음 거요. 63번 볼게요. (2, 3, 5, 7, 9)라는 5개의 원소 가지고 x라는 부분 집합 만들라는 거야. 그런데 이 x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2랑 7은 항상 들어있다고요. 그죠? 얘도 이미지는 이런 거야. 큰 잔디밭에 커다란 잔디밭에 2, 3, 5, 7, 9 양 5마리 있고요. 거기에 x라는 울타리를 하나 칠 텐데 이 x는 2, 7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2하고 7이 여기 들어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남은 건 누구야? 얘하고 얘는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3, 5, 9 이거 3개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경우 몇 가지 있다 그래서 8가지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2의 세제곱이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그 바로 뒤에 있는 유형 14번도요. 제가 아까 이쪽에 설명하면서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67번 같은 거 보세요. 67번 요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집합 A에 A, B, C, D, E, F 총 6개의 원소 들어있고요. 얘네들 중에서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거 찾으세요예요. A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C 하나만 있어도 되고 A랑 C가 2개 다 있어도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다?
A씨가 아예 없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버릴 거다. 그럼 A나 C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죠? 전체 부분집합 몇 개 있을 거냐면 원소가 총 6개니까 2에 6제곱 들어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A씨가 둘 다 없는 거, 얘도 없고 얘도 없어야 돼. 그럼 이거 4개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잖아요. 그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다? A나 C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들어있겠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64에서 16을 뺀 게 답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지금 RPM이라는 책에서는 대단원 1단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가 집합이고 하나가 명제거든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집합이 하나고 명제가 2개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 입장에서 보면 집합이랑 명제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집합을 2개로 쪼개서 놔둬가지고 1단원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더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까지만 할 건데 좀 했던 사람들은 쉬울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차피 뭐 공부하는 거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좀 풀어보십시오.